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또 살짝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눈 건강은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오른쪽 눈이 한 반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 3주 정도 지나면 예. 이제 괜찮아지지 영상에 않을까 보기 좀 합니다. 될까요? 네. 근데 의술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네. 뭔가 하면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도 뭐 어디 컨디션 안 좋거나 그러면 방치하지 마시고 예. 병원에 가셔서 저도 사실 주말에 병원 갔다 아, 엉치하고 허리가 아파갖고 예.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 빨리 조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뭐 빨리 수술을 해서 그래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시장을 보시죠. 네. 우리 증시도 좀 빨리 조치가 좀.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주말 내내 여러분 뉴스 뭐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많이 되시니까 여러 가지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뉴스를 보시면 지금 있는 주식시장의 하락 이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실물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은 금융신축이나 또는 뭐 전쟁 이런 부분들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경기 위축 그리고 경기 침체 그것이 이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로 많이 전이되어서 관심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투자 심리로 봐서는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렇게 투자 심리가 계속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표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이나 옐런 장관 미국의 FRB에서 얘기했던 올해 2022년 5월이나 6월 정도에 CPI가 좀 개선되는 좀 안정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지 또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들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실물 지표로 이전이 되어서 굉장히 악화되는 부분이 좀 늦어지거나 좀 시간을 벌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멘붕이 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되었고 네. 자, 이 상태로 간다면 경기 위축과 시스템 위기는 뭐 자명한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무게감을 싣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주식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반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반영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락 부분도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을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나스닥이 4.78% 하락해서 1,798포인트 마감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살짝 반등을 좀 주었습니다. 다우가 4.79%, S&P 500 5.79% 하락을 했는데요. 특징이 좀 있습니다. 5월 CPI 발표 후에 6월 FOMC 이전에 요 구간 동안 폭락을 한 거죠. 근데 FOMC 회의에서 0.75%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사실은 반등 시도를 했어요. 나스닥 기준으로 봐서 지난주 일주일 동안 3일 반등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낙폭이 굉장히 크죠. 이것은 하락한 날 낙폭이 훨씬 더 컸고 반등이 작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이유로 특징으로 둘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은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거래 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소폭 반등뿐이 못했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직전의 저점을 붕괴해서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부분들, 즉 지지 라인이나 박스권을 하향 돌파할 때 변동성이 훨씬 더 확대되죠. 그때는 전 종목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이후에 그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종목별로 차별화되고 이런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는 그런 특징을 보였다는 거고요. 가장 큰 특징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올해 미국 시장은 올해 1월부터 하락을 했죠. 금리 인상과 QT를 이유로 해서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경기 침체와 위기 쪽으로 시각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간의 하락폭을 보면 나스닥에 비해서 S&P나 다우의 하락폭이 더 심하죠. 즉 경기와 관련주라고 얘기했던 것들 또는 성장주를 피해서 가치주를 사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런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다우와 S&P 500이 후발로 약세를 보이면서 어쩌면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하락폭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볼 때는 유가나 환율 그리고 국제 수익률이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보면은 다소 안정화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굉장히 컸다는 거는 불안 심리, 즉 직전 저점을 붕괴하면서 불안 심리의 변동성이 훨씬 더 작용을 많이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덜 빠진 게 더 빠졌군요, 이번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약폭 컸던 친구들. 에너지 이런 것들도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죠.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하락은 금융진축과 또 QT나 이런 것들 우려감에 의해서 먼저 빠졌잖아요. 성장주들이요. 성장주들 또 대표주들이 빠졌다가. 빠졌는데 이제는 이제 경기 침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관련 종목들이 같이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이제 있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규모 있게 빠진 거예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원유가? 지금 현재 보니까 110달러, 110달러입니다. 110달러 수준이니까 예. 사실은 희망컨대는 뭐 이라크도 좀 증산한다고 하니까 예, 또 네. 바이든 가서 빈손으로 오면 안 됩니다, 바이든. 뭐 좀 싸들고 와야지. 또 가기 전에 좀 조치를 하라 그래야지. 언제 아직 네? 언제 가죠? 7월 중순? 7월 중순. 7월 중순이니까 네, 한참 가서 뭐 물밑에 당하고 있겠네. 네. 하여튼 굿자 좀 한번 봅시다. 아 90달러. 네. 90달러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더 많이 간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최근에 1, 2개월 정도 보면은 더 올라가지는 않고 있어요, 사실은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러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의 심리가 조금이라도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이후에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게 깔려 있는 거죠, 지금 심리가.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걸 깔려 있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심리가 변화해야 되는데 그 심리를 변화시키는 모멘텀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 좀 힘들게 고통스럽게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시장도 특징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5.9% 2,440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 저점이 2,400포인트를 하향 돌파한 2,396포인트였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금요일 날 하락했다가 반등을 준 거고요. 코스닥은 8.18% 폭락을 했습니다. 요 이유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의 장중 저점이 2.24, 코스닥이 2.26% 저점이었는데 종가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0.43%, 코스닥이 0.44%로 굉장히 아래꼬리에 길게 나타난 거죠. 그리고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금요일 날 반등은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단기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을 한 것이다. 정도반이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모멘텀이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건데요. 근데 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느냐 부분은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큰 변동성으로 인해서 국내 지수 자체가 박스권의 하단을 하향 돌파했습니다. 하단을 하향 돌파하면은 급격한 변동성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이 8.18%를 하락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판단이 되냐면요. 지난주에 보면은 거래대금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계속해서 거래대금이 감소했었는데 지난주에는 좀 증가했었거든요. 이게 왜 증가했냐 생각을 해보면 반대매매나 로스컷이나 또는 기관들의 뭐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 차익 실현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3일분이 안 나왔지만 3일 동안 그 설명 계속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지난주에는 종목별로 수급의 손바뀜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증가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난주에는 우리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좀 늘었군요. 예, 조금 네. 늘었다는 얘기는 늘면서 강력하게 양봉으로 올리면서 주가를 올렸다면은 매수세가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밀리면서 이렇게 거래 대금이 늘었다는 얘기는 매도가 강했는데 손바뀜이 발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손바뀜이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계속 가지고 있었던 뭐 네. 그냥 특정 짓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어떤 A라는 종목을 투신이 계속 주도하면서 계속 가지고 가면서 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떨어지면서 야 이거 이익실현 해야겠다. 또는 뭐 만약에 떨어져갖고 손절매를 해야겠다. 그래서 던져버리는데 한 번에 5만 주, 10만 주 이렇게 던져버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네. 그것을 다른 쪽에서 샀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네. 즉 그 종목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체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걸 손바뀜이라고 예, 그래요? 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잣대로 똑같이 보시면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질문이 져서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개인들이 계속 사주니까 외국인 기관이 파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들이 사주기 때문은 아니고요. 그들이 파는 거를 어떻든 한쪽에선 사고 있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의 오해는 뭐냐면 개인들이 사는 동안은 절대 주식시장이 못 오른다.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줘야지만 오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는 게 그렇다면은 2020년 가을과 2021년 봄에는 개인들만 줄창 샀는데 그땐 지수가 왜 올랐나요?
그때도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느 주체가 사고냐 파느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강력하게 집중되어서 투자를 하고 있느냐,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개인들의 매수가 지금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소극적이기 때문에 매도의 압박이 더 강한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주요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휴장입니다. 올해부터 처음 생기는 건데요. 노예 해방일 어제였고요. 그래서 오늘 대체 공휴일로 오늘 미국이 휴장입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가장 그 시장에서 영향을 많이 주는 것들 몇 가지 좀 살펴보면요. 제넷 옐런 장관이나 파월 의장이나 FRB 연은 총재들 연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많아요. 이들의 향후에 이 고물가 속에 긴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향후 전망에 대해 전망이 투자 심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주에는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1일 날은 우리나라 6월 수출입 동향이 나옵니다. 수출입 동향 굉장히 우리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20일까지 실적이 나오는 20일까지의 출입 동향입니다. 그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3일 날은 우리나라의 5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보다 중요한 거는요. 23일과 24일 날 EU 정상회의가 있는데 이때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번 전쟁에 이게 이번 주에 굉장히 주의 깊게 뭐 가입시키겠죠. 네, 시킨다고 뭐 표현을 하고 푸틴도 있어요. 뭐 EU는 뭐 문제 없다고 문제 그런 없다 얘기- 이렇게 표현을 네, 하고 그런 얘기를 있어요. 네,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25일 날이 이제 주말인데 G7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G7 정상회의가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고, 지금은 또 국가별로 이기주의적이기 때문에 어떤 공조가 있을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옛날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IT 버블 붕괴 때도 그렇고 이런 위기가 생겼을 때 G7 정상회의에서 어떤 것들을 찾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뭐 기대하는 부분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요 내용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코멘트들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장의 개별 섹터나 종목으로는 6월 수출입 동향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쟁이나 이런 관련돼서는 EU 정상회의와 G7 정상회의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연준 인사들의 지금 연설이 있는데 굉장히 매파적 발언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 액면 그대로 보기보다는 그것을 좀 어떤 그 행간을 좀 읽는 뉴스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번 주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우디 방문 취소됐다는 뭐 말씀들이 많으셔서 뉴스를 찾아보니까 취소는 아니고 그 빈살만 개별 면담은 아마 좀 안 하는 걸로. 네. 네. 그렇게 아마 소식이 좀 아마 있긴 이제 하네요. 저 캐스쿠지 그 네, 영 불편하니까 암살 때문에 국내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국제 유가는 국제 유가대로 좀 해결하고 국내 여론도 또 의식을 해야 인권은 되니까. 인권이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퀸 그대가 없다, 그래서 주말에 그런 뉴스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뭐 거기 가서 어떤 실무진들은 얘기를 하고 있겠죠. 네. 이제 시황이나 투자 전략 뭐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또 오늘 주간인데요.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그냥 정리하는 겁니다. 공감하면서. 매크로 시황은 이제 긴축의 우려에서 경기 침체 우려로 실물 경기 침체 요거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계속해서 고평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평가 얘기는 쑥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밸류에이션 정상화는 됐다라고들 많이 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자료들 보시면 여러분들도 픽 웃고 뭐 그냥 별로 뭐 따르지 않거나 그냥 뭐 이렇게 뭐랄까 폄하하겠지만, 오늘 각 증권사 하우스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PBR 영역이 PBR 실제 영역이 0.98, 0.9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수준까지 내려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즉 그것이 맞고 안 맞고 뭐 저점이다 안 맞고를 떠나서 밸류에서는 상당 부분 정상화됐다는 건 인정을 많이 해요. 모든 분들 약세론자도 그렇고 다 인정을 합니다. 다만 뭘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하냐면 실물 경기에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밸류에서는 정상화됐다. 그런데 과거에 생각했던 이익의 눈높이에 곱하기 한 거 아니냐. 이익이 이제 감소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익이 감소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도 높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이제 유동성 빠지면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졌는데 예, 예. 이젠 좀 괜찮아지려나 했더니 이제 예. 이익이 감소한다고요? 역실적 장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S&P 500 기준으로 맨날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나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10배다 지금. 10배인데 이익이 200조가 났다. 그럼 곱하기 10배 하면은 2,000조가 적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익이 200조가 날 거냐? 아니다. 감익될 거다. 190조, 180조뿐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더 떨어질 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럴 개연성도 상당히 있는 거고 그래서 눈높이를 계속 낮추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이 지금 6월 넷째 주죠. 정확히 얘기하면 넷째 주고 다음 주 한 주가 남아 있는데 이제부터는 맨 마지막에 썼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2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억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2분기 실적 시즌에 있는데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다 부러졌잖아요. 그런데 2분기 실적에 1분기 때 2분기에 가이던스를 낮춰놨거든요. 근데 여기서 2분기에 지금 계속해서 물가가 높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이 계속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2분기에 또 좋지 않은 상황이 되면은 야, 이거 또 한 번 충격을 받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법한 그런 상황에 또 다가갑니다. 특히 7월 23일, 24일 그 주에가 FOMC 회의거든요. 근데 그 주에 생각해 보시면 7월 그 분기가 끝나고 그 다음 달에 셋째 주잖아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그 주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무슨 표현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금융 긴축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업의 이익이 감소되고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핵심이 뭐냐? 그것은 물가지 않습니까? 비용의 측면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은 이러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는 수준의 물가, 이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는 수준의 금리 수준을 찾는 기간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표현은 다시 한번 부연 설명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뭐냐면 물가가 지금 CPI 기준으로 8.5, 지난번에 8.3 기대했었는데 8.3 갔다 8.5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예전처럼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2%까지 막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은. 그런 게 아니고요. 시장은 이게 뭐 5%, 4.5%, 뭐 4%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네. 근데 금리도 어느 정도 올라서 2.75, 3%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 시장은 물가에 대해서도 반영을 했고 금리에 대해서도 반영을 했고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실물 경기도 반영을 했고 그렇다면 자, 이 정도에서는 더 떨어지지 않아도 이 정도에는 우리는 이것을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새로운 길을 갈 거야 하는 적정한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뭐 중립금리 얘기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구간을 찾는 그런 기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밑에 이제 숫자 써온 거는요. 네. 2022년 연간으로 볼 때 나스닥은 31% 하락을 했네요. 다우가 17.75%, S&P 500이 22.9% 하락을 했는데요.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이렇게 많이 하락했다는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요. 6월에 낙폭을 보려고 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에 월간으로 봤을 때 나스닥이 10.6%, 다우가 9.4%, S&P 500이 11% 하락했거든요. 이걸 가만히 보시면 가장 먼저 나스닥이 먼저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우와 S&P 500은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우와 S&P 500의 하락폭이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6월의 하락을 보면은 다우와 S&P 500 보면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전체의 하락폭의 반을 6월에 3주에 3주 동안은 다 하락을 한 거거든요. 네. 즉 이제 다우와 S&P 500에 있는 실물 경기와 연관된 기업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 그 부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연간으로는 코스피가 18%, 코스닥이 22% 하락을 했는데요. 고점 대비는 코스피는 26%, 코스닥이 2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한 30% 정도 하락을 한 적은 꽤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기가 좀 안 좋아 둔화된다, 침체기로 갈 우려가 있다, 또는 금리 인상을 한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30% 하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 30% 이상 하락을 하면서 급격하게 더 하락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였냐 그랬냐면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빠르진 상황 속에서 시장 판단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금 발생된 긴축과 경기 둔화를 지금 이 정도 지수라면 반영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PBR, PER 뭐 또는 현재 긴축 우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 그러면 여기서 빠질 부분은 더 많지 않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점을 좀 찾지 않겠냐.
또는 투자 심리도 그렇지 않겠냐로 얘기하는 사람이 한 축에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제 경기 침체와 위기가 앞으로 다가올 것이고 이게 미반영되었다.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느 한쪽도 지금 어느 한쪽이 맞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 워낙 시장이 안 좋으니까 후자 쪽에 무게감이 훨씬 실리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로 갈 것이고 이제 경기 침체 이후에 위기가 될 것이다라는 쪽이 지금 무게감이 더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확률적으로 따지고 있는 것이지 이 양측에서 서로의 의견들을 얘기하고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정답은 없지만 어느 정도 추정하는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우려가 불식되는 어떤 금리나 물가 수준을 찾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사이에 어떻든 주식을 갖고 있고 또 주식 투자를 또 뭐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 사이에서 그럼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움직일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2분기 실적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주 되면 이제 프리 어닝 시즌은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분기의 경기 지표와 기업이 이제 실물 연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적으로 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차별화도 분명히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 시장이 급락을 할 때는 종목 차별화가 없습니다. 모조리 다 빠집니다. 그러나 시장 변동성이 줄어들 때는 종목 차별화가 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뭐 몇몇 이슈들 네. 빠르게 한번 살펴보죠. 네. 네. 7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통화 추진이 있을 것이다. 블룸버그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장이 워낙에 이제 침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 기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도 나오는 게 이제 기대고 싶은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대만 등 논의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가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우디 방문도 그렇죠. 대중관세 인하 논의한다라는 것도 그렇죠. 그리고 17일 날 에너지 식량 안보 정상회의 했죠. 그리고 오일 기업의 세금 부과한 내용도 그렇고 지금 물가 때문에 엄청난 행보가 지금 빨리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공조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제 기억으로는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요. 1990년도 말에도 그랬고 2008년, 2009년도에도 공조라는 말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공조라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뭐 이런 것 같아요. 더 악화되는 상황이 만약에 나온다면 각 국가별로 공조하는 이런 노력들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이런 뉴스 플로우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뉴스는 주말 내내 이게 제일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17일 날 파월 의장이 연설에서 CNBC에서 물가 안정에 초집중한다는 의지 표명을 하면서 나와 내 동료들은 물가 상승률이 2%를 되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것을 계속 돌아다니는 이유가 왜 그랬냐면 네. 강력한 긴축을 계속할 것이다. 거기에 계속해서 뭐랄까 정당화하는 이런 뉴스를 보여줘요. 근데 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시장의 그 우려감, 불안함을 더 이제 가중시키는 이제 그런 뉴스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 세 번째 뉴스는 아까 주셨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외국인들이 국내 지수 비중이 13년도에 최저이다. 200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도에 30%를 깨고 내려가서 2009년도 봄에 7%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사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지금 한 30% 정도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13년 만에 최저이다. 근데 그만큼 많이 팔고 있다는 뉴스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그러면 언제쯤 다시 돌아오느냐 이런 것들도 딸려 있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그걸 쓰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CPI나 전쟁이나 환율이나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섹터별로 섹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히 IT 섹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 가지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지난주에 IT 섹터가 제일 급락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요. 네. 왜 그렇게 많이 했냐면요.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도 주봉 월봉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익이 탄탄하게 있어서 다른 것들은 뭐 반토막 이상 막 나고 그랬는데 그나마 잘 버텼던 섹터가 IT 섹터였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5% 7%씩 막 급락하는 괜찮은 주식들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야 이거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이익 실현 이 상황에서 지금 이익이 난 부분에 이익 실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돌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주말에 나온
나온 뉴스들을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악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뉴스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스마트폰 시장에 애플이 감산한다고 우리 뉴스 올 초부터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삼성도 감산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로컬 기업도 감산한다고 하는데 수요 위축에 대비하겠다고 하는 거죠. 결국 고물가 속 금리 인상으로 수요가 감속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수요 위축에 대비하면서 감산할 것이다. 그렇다니까 당연히 이 감산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는 후공정에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들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반도체 쪽 종목들도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 4세대 칩 양산 인텔 있잖아요. 인텔 차세대 서버 요거 있잖아요. 요거가 나오면 DDR5에 관련 종목이 좋을 거다 이런 게 있었는데 요게 생산 일정을 연기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4세대 칩 양산 연기로 해서 D램 전망이 좋지 않다. 이 뉴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DDR5 도입 지연이 된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했다. 그 지난주에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네. 반면에 그럼 또 기대감도 한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인텔이 EUV 도입 후에 경쟁이 가속화되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ASML 방문을 했죠. 그러면서 반도체 미래 성장의 핵심은 EUV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EUV 관련된 종목들이 꽤 있고 이들 종목들이 실적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에 좀 하락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즉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런 뉴스에 의해서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미래 성장이 분명히 이익 성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익 안 따라오는 성장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일곱 번째 뉴스는요. 이거는 금리 인상할 때는 항상 우리들이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2021년 한계 기업 비율이 14.8% 정도가 합니다. 한계 기업이라 하면 어떤 거라면요. 영업이익 우리가 기업이 매출 활동을 해서 영업이익이 나온 것이 이자 감당이 안 되는 기업을 한계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한계 기업이 약 14.8%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금리 상승과 고정비가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는 이게 예전에 IMF 외환위기 때 굉장히 중요했고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다시 또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볼 때 체크를 하실 때 이익 성장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더불어서 현금 흐름과 부채 비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로 좀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요것으로 인해서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내 종목들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겠고요. 네. 가상화폐 같이 폭락했다는 뉴스 큰일이더군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뉴스 있는 그대로만 불러드릴 텐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뭐 다들 감론을 막 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상화폐 가치가 2021년 11월에 3조 691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6월 18일 날이 8,200억 달러래요. 한 70%가 가치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녹아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사고 누구는 팔아서 제로섬 게임이라 가지고 누가 돈을 번 게 아니고 그냥 가치 없어지는 거예요. 가치 자체가 몽땅 다 그냥. 근데 이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나타났잖아요. 그 시장 규모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신경을 많이 쓰냐면요. 첫 번째는 가상화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 뭐 테슬라도 했고 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상화폐에 투자한 기업과 개인들의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거론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인해서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굉장히 심리는 약화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수급의 왜곡이 발생되지 않겠냐. 이것도 우리가 좀 조심해서 살펴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도권 금융 시스템의 전이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별로 없을 거라는 의견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제도권의 익스포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러나 좀 확실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것은 투자 심리에 확실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정프로님이 가상화폐 하시나요? 네. 가상화폐를 하고 있는데 어떤 A라는 사람이 가상화폐를 하고 있는데 가상화폐가 반토막 이상 쭉 내려왔어요.
근데 나는 돈이 필요하거나 어떤 현금을 만들어야 돼. 근데 난 이거를 팔든지 아니면 이걸 난 못 팔겠어. 근데 시장에서는요, 모든 자산에서 가장 현금화 빨리 할 수 있는 게 항상 주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투자 심리의 악화가 주식시장의 수급 왜곡이 발생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뭐 많은 부분 우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정도 뉴스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가상화폐가 정말 많이 글쎄요. 떨어졌고. 2만 불 아래로 갔다가 다시 2만 불 전 뭐 회복했다고는 하는데 아유, 정말 그렇게 많이 하시는 모양이에요. 우리나라 600만? 700만? 미국은 5명 중에 1명씩 한다고 오늘 그 자료에서 제가 안 미국도 써왔는데 엄청 예, 21% 정도가 가상화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지 뭐 10만 불 간다 뭐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요즘에 그 차현진 그 작가하고 그 어떤 교수죠? 그 인호 교수님. 예. 그 토론 있잖아요. 네, 다시 그 또 토론이 다시 쫙 네. 역대급이다. 네. 그리고 또 금요일에 올렸던 네. 우리 강영현 부장의 영상도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는 이 정도로 오늘 시장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네. 또 내일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준영 박사의 위즈덤 칼리지 강의 개별 판매가 시작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고요. 저희가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역사의 지혜 12시간의 강의, 그리고 4시간의 Q&A 세션, 총 16시간 분량으로 27만 9천 원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최준영 박사님의 개별 강의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클릭한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10-3898-2324 문자로 혹은 전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